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법정의무교육 강사 오하나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때문일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더 이상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보편적인 좀 마인드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장애자 아니야. 장애인이야. 목발 장애인 아니야. 목발을 이용하는 목발 이용 장애인이야.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제법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참 개인적으로 뿌듯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장애인 고용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 학습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혹시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라는 학원을 하더라고요. 좀 궁금했어요. 아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인생은 왜 마라톤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도착지와 목적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 도착점, 꼭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해석을 해서 좀 놀랐습니다. 가는 길 또한 정해진 코스 벗어나도 된다. 그리고 가끔 쉬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가 자신 있는 길로 글로 가도 된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발상이죠. 예, 어쩜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주변에 엉뚱한 친구들, 매력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틀린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각자의 삶과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남산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산 가는 길이 정해져 있나요? 장충동으로 돌아가는 코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가스 골목으로 애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케이블카 타고 질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신도 다들 방향은 다를 텐데 어느 정도의 그룹이나 직종별, 연령대별의 분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집단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불편한 일, 장애인의 인권과 법의 제도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구분의 시작은 산업혁명 시대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1년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구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여러분 노동자로 좀 봐줄 수는 없을까요? 이 편견과 차별은요, 사실 장애인 스스로에게도 어찌할 바 도리가 없는 것, 내가 어떠한 편견과 차별을 당해도 당연한 것, 내재와도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좀 문화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야 집단적인 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안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처음 제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표적인 법률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1조의 목적과 취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좀 실행하고자 만든 법안입니다. 특히 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는 등의 이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궁극적인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목적의 기본 이념 더욱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의 복지,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 군청에 교육을 한 9회차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9회 정도 출강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끝나면 어김없이 좀 티타임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좀 끝나면은 다들 둘러앉아서 그 지역의 지역사회 문제를 막 공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슈는 바로 인구 감소였었습니다. 저에게 강사님 이사 오세요. 우리 인구 늘려야죠. 여기는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물가도 굉장히 쌉니다 라고 하셨었어요. 사실 저도 그 지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이 지역에 특수학교 하나만 설립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당장 이사 올게요.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이 하나도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셔틀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 우리 민호가 15년생이거든요. 예,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 아동입니다. 제가 그래서 특수학교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장 이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특수학교가 하나 지어지면 인구 감소는 저는 좀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왜냐고 하면 보통 특수학교는 유치원도 끼고 있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직업훈련까지 거의 토탈 30년을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만 사나요?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저 같은 가족이 같이 살 거고요. 또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종사자들 살 거고요. 종사자들의 가족 살 거고요. 또 좀 생소하시겠지만 특수교육은요. 특수학교와 특수 그 치료센터가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치료센터가 막 생기겠죠? 그럼 치료센터의 그 선생님들, 센터 선생님들, 센터 종사자들 이거는 거의 뭐 인구 감소 걱정 문제 뭐 이거는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의 창출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지역에 진정한 인구 감소가 걱정되신다면 특수학교 하나만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특수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무상 교육이고요. 교육 과정도 체계적입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완전한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통합.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충분히 마련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내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고 핵심인 거죠. 어떤 이유가 되었건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곳으로 이제 찾아 이주를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주했습니다. 아이를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좀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찾고 찾아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했거든요. 그 이주는 우리 세대에서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불립니다. 네,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한다. 네. 네. 말 그대로 장애인들에게 대한 어떠한 그 차별을 정말 구제하려고 만든 법인데요. 그만큼 사회 통합에 있어서 차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차별을 할까요? 라고 의구심이 드시죠. 우리의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체감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쭤보면 글쎄요, 좀 물음표입니다. 실제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장애인은 아주 강하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 80%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안타깝죠. 조금 정책에 비해서 체감하는 온도는 다르니 조금 더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왜 억압과 차별을 늘 경험을 할까요? 나름 이론적인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장애인은 왜 이렇게 차별의 경험을 할까요? 바로 네 가지의 이론입니다. 첫 번째, 생산성 이론이죠. 기존에 얘기를 했던 그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장애인들의 생산력은 비장애인들보다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고 그들의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게 당연시 되었던 이 생산성의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편견 이론입니다.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이 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좀 사회적인 노출이 비교적 좀 결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장애인을 접할 때 이야기나 설화 등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편견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풀이되고요. 그리고 정책 부재의 이론으로서 일단 지금은 복지 정책이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조금 어둠의 목소리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이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씁쓸하죠. 소위 좀 어떠한 누군가의 희생, 사건, 이벤트성의 어떠한 정말 큰 사건이 있어야 좀 장애인 관련 복지에 대한 법이 탄력을 받는 이런 씁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인 이론인데요. 이 사회가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는 낙인, 특히나 나중에 나올 테지만 이 간질이라는 환자, 간질을 앓고 있는, 간질이 있는? 간질을 앓고 있는이 아니죠. 간질이 있는 그 환자들이 이 간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회적인 낙인이 두터워서요. 이 간질이라는 장애 이름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인 이론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차별을 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체감에 대한 어떠한 그 설문조사가 그대로 표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 동등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차이로 빗대어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그들이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다면 높이 평가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그 정도의 차이, 갭. 그리고 장애 자체를 좀 일반 사회에서 따로 떼어내서 도려내서 생각하는 의식이 깔려 있지 않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장애 관련 정책은요, 많이 발전되고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모델이 개별적인, 의료적인 모델에서 이 사회적인 모델로 바뀌었다. 이게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개별적인, 의료적인 모델에서 사회적인 모델. 좀 풀어 얘기를 하면, 장애인이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가 수정의 대상이 되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장애에서 장애를 다루는 사회로 이전이 되었다. 사실 장애인이 아닌 장애 사회, 이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사회적 모델로서 법률 자체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델의 결과로 5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주거겠죠. 과거에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보호되었던 것이 지금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활발한 사회 인프라의 개발로 인해서 재가 보호가 가능해졌고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의 문제였는데요.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용을 하던 것이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의무고용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그리고 네 번째, 교통입니다. 개별적인 대응에서 이제는 장애 이동권이 보장했다는 사회적인 대응으로서 이제 뭐 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버스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인 세상이 온 거죠. 네, 그리고 5번째, 유니버셜 디자인이 등장을 해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장애인이 사용할 경우에 더욱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좀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자, 스마트폰은 장애인에게도 편리하고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편리합니다. 과거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누르는 다이얼 전화로 했었을 때는 번호에 돌기가 없거나 그리고 점자 등이 없으면 사실 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쓰기가 좀 불편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칫솔도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유니버셜 디자인, 스마트폰과 전동 칫솔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그리고 자동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의 차별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을 나 들었다라고 하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별의 종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월세집 계약을 하지 않거나 다른 손님이 불편해한다고 하면서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해서 직접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차별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뭔가 가이드를 둬서 차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에게 핸드폰을 팔면서 요금제, 약정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이 간접 차별이죠. 여기서 장애인들에게는 핸드폰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차별이 되겠고 팔기는 하나 거기에 대한 응대가 쉽게 설명하지 않고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 간접 차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체 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는 경우에도 간접 차별이고요. 그리고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 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도 간접적인 차별이 되겠죠. 이렇게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키워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거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당한 편의 제공은 당연한 권리인데요. 장애인들에게만 유난히 정당한 사유 없이 또한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한번 풀어보자면 학교에 계단이 많아서 도보가 힘들면 다니기 어렵다는 학교 측의 통보.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겠죠. 그리고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를 점자나 큰 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 바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의 피고에 대해서 수화나 구화나 텍스트 제공 등의 어떠한 형태로 재판 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쭉 진행해 버린다면 이것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별의 종류가 많고 이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비장애인과 그리고 장애인들이 정말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좀 참여하고 사회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성별, 그다음에 장애의 정도, 그리고 유형의 특성 정도는 좀 보편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2020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도 이 편의시설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1위의 답이 좀 의외였는데요. 무려 27.5%가 장보기 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장애인들에게 장보기, 마트를 좀 예를 들까 하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장보기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고된 여정이다. 네, 저도 처음에 들었었을 때는 그렇게 고된 여정일까 조금 이제 궁금했었는데, 한 분의 인터뷰 내용 사례로 좀 들고 와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형마트에 나오기까지 큰 각오가 필요해요. 자칫 무릎에서 상품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또 좁은 통로에서 다른 쇼핑카트와 부딪히면 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양손은 전동 휠체어를 작동하느라 쉴 틈도 없고 두 눈은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한 번 장을 보고 나면 정말 기진맥진해집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장보기는 정말 고된 여정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애인들의 마트 이용 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한가한 저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쇼핑 품목 어떤 건 줄 아세요? 내가 그냥 손을 뻗칠 때 손이 닿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편의, 시설에 대한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절대 욕심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조금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몇 장을 들고 왔는데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활용도가 있는데 활용도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나쁜 예들도 있어서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유도 블록입니다. 네, 유도 블록의 생명은 이 블록이 어디를 가든 끊기지 않고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주변을 돌아본다면 뚝뚝 끊겨 있는 유도 블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길이 끊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비장애인들에 빗대어 생각을 해본다면 초행길에 갑자기 내비게이션의 길이 없어진 겁니다. 좀 너무 놀랄 것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유도블록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뚝 끊기거나 행여나 끊긴 지점에 난간 혹은 계단이 있다면 이것은 거의 안전사고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양옆에 공간 확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특히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의 바닥이 울퉁불퉁한 이제 벽돌로 움푹움푹 패여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제 아는 지인이요, 목발을 이용하는 목발 이용 장애인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내리다가 목발이 이 움푹 패인 데에 껴서 넘어지십니다. 이가 깨지셨어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내 데스크인데요. 통상적으로 많은 안내 데스크는 이렇게 기립, 서 있는 자세로 어떠한 상담이 오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위치나 좀 뭐랄까요? 이 안내 데스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 전혀 유니버셜하지 않죠. 비장애인의 성인 체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 안내 데스크가 너무 높은 벽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의 차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 이건 근데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렇게 막 리얼이 아니면 반말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무례할 텐데, 장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방송에서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불허하거나 불쌍하다, 뭐 이런 존재로 여기는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한 경우, 그리고 방송이나 광고에서 장애인을 아예 제한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게 나타날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화 통역사 등과 같은 대리 혹은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 보조견, 안내견에 대해서도 어떠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내견은요,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도 탈 수 있고요. 법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안내견입니다. 절대 그 안내견에 대해서도 여기는 애완동물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치시는 일이 없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